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빵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빵순이였어요.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서 생긴 별명이에요. 엄마는 집에서도 빵을 만들어 주셨는데, 엄마표 빵이 너무 그리워서 저는 29살에 제빵사가 되었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은혜야, 오늘같이 기쁜 날 울면 못생긴 신부 되지. 결혼식장에서 울면 사람들이 사연 많은 신부라고 흉보고 막 손가락질한다. 아빠 때문에 눈물 쏙 들어갔잖아. 아빠는 엄마 생각 안 나? 오늘은 우리 딸내미 생각만 할 건데 아마 엄마도 하늘에서 언니랑 환하게 웃고 있을 거다. 빵순이 은혜가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안심하고 계실 거야. 알았어. 씩씩한 신부가 어떤 건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가까이 모여 살면 힘들지 않겠어? 더군다나 홀시어머니까지. 주말에 겨우 쉬는데 이 주말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힘들어서 어떡하냐. 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 구해달라고 해도 아빠는 멀리 제주도에 있으니 달려올 수도 없고 말이야. 아빠, 나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고 결혼하는 거야. 나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겨서 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 붙들어 매고 제주에서 당근이나 잘 키우셔. 아빠는 혼자 자란 외동딸이 시집살이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셨죠. 시댁이 대가족까지는 아니어도 큰형님 부부와 작은형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야말로 차로 달리면 국물이 식지 않은 지척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혼자 계신 시어머님의 집 또한 마찬가지고요.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어버렸네요. 사돈어른, 우리 동서 여기서는 막내딸이에요. 막내 도련님이랑 둘이서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장할게요. 아, 부럽다. 큰형님은 첫째 며느리라 대접받아, 동서는 막내라 사랑받아. 나는 덤벙댄다고 구박받아. 유쾌한 작은 형님입니다. 작은 스포츠 브랜드 가게를 운영하시는 둘째 아주버님과 하루가 멀다 하며 사랑 싸움을 하시지만 언제나 에너지를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통하는 대화도 많고요. 동서, 예의를 갖춰야지. 사돈 어르신, 지난 상견례에서 뵙고 처음 뵙네요. 원래 결혼할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법인데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먼저 식장으로 들어가서 준비하세요. 언제나 모범답안 큰형님이세요. 제 주변에서 대학원을 나온 박사님은 처음이거든요. 지금은 대기업 연구직 차장님으로 일도 가정도 퍼펙트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낳았으니 어머님의 큰며느리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머님은 모든 대소사를 큰형님과 의논하시더라고요. 이번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부터 자잘하게는 친척들 선물까지 모두 큰형님의 최종 결제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다고 막 무섭고 강압적인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니까요. 그래도 저랑은 10살 이상 차이가 나서 어려운 건 좀 있더라고요. 큰애야, 첫째, 어제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잠도 못 자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손님들 맞이하는 거 잠시 쉬라고 해라. 아들, 손자, 며느리 보는 맛에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님 등장하십니다. 시어머님의 제일 큰 자랑, 큰아주버님은 명문대를 나와서 투자회사를 다니세요.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이 집안의 정신적인 가장이시죠. 그만큼 어머님이 의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대학 시절부터 결혼 직전까지 혼자 살아서 그런지 가족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김치도 담그는 집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남편은 빵집의 손님이었어요. 제가 만든 사라다 빵을 매 주말마다 잔뜩 사가는 사람이라 기억에 남았죠. 이 사라다 빵은 제 대표 메뉴인데요. 엄마의 비법이 들어간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시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옛날 빵이죠. 젊은 사람이 이 빵을 어떻게 하냐며 사장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사라다 빵이 의외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엄마는 손이 많이 가는 이 간식을 매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빵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퇴근하려고 보니 사라다 빵이 다 팔렸더라고요. 제발 불쌍한 영혼 구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사라다빵 10개를 만들어주시고 퇴근해주세요. 오늘 이거 못 들고 들어가면 저 가족들에게 거의 생매장당해요. 남자가 귀엽게 보이기는 좀 힘든데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가방 다시 던지고 들어가서 특제 사라다 빵을 만들어서 줬죠.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귀요미 남자가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연애할 때부터 일요일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주말 연속극도 함께 보며 시끌벅적하게 지내고 있죠. 물론 저는 주말마다 가게가 아닌 어머님 댁에서 사라다 빵을 만들고 있어요. 결혼해서 첫 김장을 담는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사시는 단독주택 마당에 배추 100포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배추를 본 건 처음이에요. 엄마는 빵을 잘 만드셨지만 김치는 사서 먹었거든요. 이 배추를 우리가 다 김치로 만들어야 하는 거 맞죠? 공장도 아니고 너무 많이 담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 동서 쫄았구나. 나도 맨 처음 시집 와선 완전 기겁했다니까.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시집 와서 무슨 생고생인가 싶었지. 근데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금방 하긴 하더라고. 이거 빨리 해치우고 수육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완전 끝내준다니까. 막내는 처음이라 좀 낯설지? 이제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적응해야지. 나는 다음 주에는 독거 어르신 김장 배달 봉사해야 하는데 이번 달은 김장으로 시작해서 김장으로 끝나겠네. 아이고, 큰애 너는 쉬는 날엔 봉사까지 나가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내가 어디 나가서 첫째랑 큰애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서 난리 난다. 많이 배운 며느리 시어머니 무시한다고 다들 그러던데 우리 큰애는 박사님 아니니. 근데 저렇게 손도 야무져 마음도 고와 똑똑해. 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둘째 불효자는 서러워서 눈물 흘려요. 우리 부부 가방끈도 이 집안에서 제일 짧은데 성격도 안 좋아, 일도 못해.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는 둘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장남사랑이 지극한 시어머니의 편에도 농담으로 받아쳐주시니 모이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기야, 이제 이런 전개 익숙하지? 우리는 막내답게 적당히 일하는 척만 하다가 좀 쉬자. 엄마가 우리는 좀 봐주실 거야. 아니야, 나 김장김치 처음 해봐서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대가족 같아. 나는 아이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함께 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으아! 어머니! 저 새우젓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김치속이 너무 짜요. 어이구, 내가 꼭 계량해서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렇게 대충대충 덤벙대서 아이는 어이 낳고 키울고. 형님네처럼 우리도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키워주실 거잖아요. 진짜 손주까지 차별하면 저 완전 삐짐할 거예요. 말하는 거 봐라. 차별은 무슨 차별을 한다고 그래. 막내도 들어왔으니 둘째네도 철이 들어야 될 텐데.
어머니, 우리 집에 둘째 없으면 적막해서 안 돼요. 다 어머니 즐겁게 하려고 철없는 척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형님은 온 사방에 고춧가루를 날려버리네요. 물론 뒷수습은 큰형님 부부가 마무리하셨죠. 부부가 참 어떻게 저리도 닮을 수 있나 싶어요. 보통 형제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집안에 많이 보조를 하면 그만큼 유세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형제 간에 마음도 상하고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큰형님네는 반듯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뻐기거나 잘난 척하는 것도 없으세요. 이러니 어머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수긍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취향은 둘째 형님과 아주머니랍니다. 큰형님네는 너무 부모님 같아서 좀 어렵다고 할까요? 잘해주시는데도 작은 형님한테처럼 편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싶은 100포기의 배추가 차곡차곡 김치통에 들어갔어요. 5집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김장의 하이라이트, 수육과 김장김치 막걸리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저의 사라다빵까지 더해 맵고 달고 짠맛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저녁 밥상이 차려졌죠. 막내야, 며칠 전에 신상 트레이닝 들어왔는데 오늘 나한테 잘 보이면 특별 할인가로 줄 수도 있고. 아, 형, 정말 쪼잔하게 왜 이래? 우리 신혼이잖아. 통 크게 커플룩으로 선물 좀 해봐. 시어머니는 큰조카에게 씻은 김치를 먹여주며 저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때 어머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여보세요? 아,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죠?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우리 엄마 또 외삼촌 생각나서 밥 안 넘어간다 하시겠네. 어머님께는 작년에 사별을 하시고 혼자 계신 오빠가 한 분 계세요. 최근엔 당뇨까지 심해지셔서 거동도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당뇨 때문에 배달 음식도 드시기 힘들고 이래저래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삼촌이 배추 절인 거에 무생채 싸서 먹으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인데 수육도 식기 전에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 텐데 이게 내일만 돼도 맛이 없다. 오늘 갖다 드리면 좋은데 너희들도 다 피곤하지? 피곤을 떠나서 우리 지금 다 막걸리 한 잔씩 마신 거 아닌가? 안 마신 사람 누구 있어? 형수님이랑 당신 지금 앉아서 아직 안 마셨지? 자, 2분 당첨.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작은 형님이 재빠르게 막걸리를 호로록 드시네요. 저는 탈락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동서를 어찌 미워해. 일이 애교를 부리면.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그렇지 않아도 시외삼촌 뵌 지도 오래됐으니 인사도 드릴 겸 다녀올게요.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운전은 당신이 하고, 현우는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고 다녀옵시다. 어머니는 좀 쉬고 계세요. 아이고, 밥이라도 다 먹고 움직여라. 급하게 안 가도 된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큰애 뭐라도 먹고 가야지. 어머니, 다녀와서 편하게 먹고 마실게요. 둘째랑 막내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형님.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큰형님네가 시외삼촌 댁으로 떠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저는 그만 취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수육을 삶을 때부터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요?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은 쓰러져 계시고 작은 형님이 어머님을 안고 물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둘째 아주버님은 택시를 호출하고 있었어요. 25톤 트럭 기사가 졸다가 신호 대기 중인 큰형님 부부차를 들이박았습니다.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해요.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이 마지막 2분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우리 모두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바로 영안실을 잡고 장례를 치러야 했죠. 3일장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형님 부부가 이제는 장남 역할을 해야 했죠. 어머님은 조문객을 맞이할 수 없으셨어요. 응급실에서 링게를 맞고 다시 오셨지만 환하게 웃는 큰형님 부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 다시 기절하기를 반복하셨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형님네를 모셨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11월에 햇살이 빛났어요. 우리는 웃음을 잃은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했고 이 삶을 놓지 않으려면 먹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끼니를 계속 걸으셔서 큰일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모셔야겠어. 현우도 할머니랑만 지내는 것보단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형이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니, 형보다 형수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조카의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싫다. 내가 내 집 멀쩡하게 놔두고 왜 둘째 내 가서 더부살이를 하니? 현우도 내가 여기서 키울 거다. 어머니, 매일 들려서 식사 챙겨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밤에는 어머니랑 현우 걱정돼서 잠도 설친다고요.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어머님 댁에 갔고 전업주부인 작은 형님이 매일 어머님 식사를 챙기고 있었어요. 나는 큰애랑은 살아도 둘째랑은 못 산다. 저렇게 매일 덜렁대서 잃어버리고 깨부수고 누가 90년 백말대 아니랄까봐 사방천지 참견은 다 하고 작은 애랑 있으면 내가 다 정신이 없다. 그렇게 아끼시던 큰형님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몸도 잘 못 돌보시는데 그럼 현우는 어떡하시려고요? 시어머니와 작은 형님이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이가 되다 보니 서로가 좀 예민하게 감정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도 일을 좀 줄여보고 자주 형님네 가볼 수 있게 할게요. 현우 생각해서라도 작은 형님 댁으로 옮기세요. 대신 집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1년만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현우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완강하게 버티시던 어머님은 결국 큰 조카의 초등 입학 때문에 작은 형님 댁으로 옮기셨어요. 둘째 형님은 그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접고 어머님과 조카를 돌보셨고요. 원래도 밖에서 모임이며 활동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하루 세끼 식사를 준비하고 초등학생 조카를 돌보는 일이 벅차 보이긴 했습니다. 나 완전히 밥순이야, 밥순이. 아침 차리고 나면 간식 준비, 그리고 다시 점심 준비, 다시 현우 간식. 저녁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입맛은 또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어. 주말이라도 제발 날 좀 구해줘, 동서.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내 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숨통 트여. 어머님이 뭐 예전부터 날 큰형님과 비교하긴 했지만 요즘은 그게 너무 지나치셔. 우리 집 천장에 큰형님이 있나 봐. 말끝마다 큰애. 내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원래 매일 얼굴 보는 가족들이 더 많이 싸우잖아요. 아마 어머님도 형님한테 분명 고마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가까이 사는 효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했는데 형님이 그러시네요. 형님은 자주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주말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작은 형님대로 모였죠.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큰형님네 없는 풍경은 한동안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지나고 나니 그리고 큰형님네의 첫 기일날이 되었어요. 저도 이날은 반차를 내고 일찍 가서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니, 제사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이며 나물을 다 사와서 차리는 제사상이라니. 큰애들이 왔다가 먹을 거가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떠나는 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가버려서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너는 그 나이까지 전 하나 나물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니? 어머님, 아마 형님도 사온 음식 더 좋아하실 거예요. 타고나기를 음식 솜씨 없는 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조기랑 산적은 제가 다 굽고 만들었잖아요. 큰애는 손도 야무지고 뭐든지 알려주면 척척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무리 가르쳐도 늘지가 않어. 아주 내 속이 답답해 열불이 난다. 큰형님, 큰형님. 정말 제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말끝마다 큰형님이랑 비교하시는 통에 저 돌아버리겠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큰형님 미워한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 때문에 큰형님이 미워질 지경이라고요. 아이 참, 큰형님 오셨다가 두 분 때문에 어디 체해서 제밥 드시겠어요? 형수님이 좀 참으셔야죠. 특히나 오늘은 큰형 기일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희 있는 데서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데. 막내, 너도 그만하고 당신도 그만해. 당신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와.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니 어머님도 저 사람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작은 형님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지 제사상을 다 정리하고 음보까지 끝냈는데도 들어오시지 않더군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어머님이랑 형님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심상치 않은 말씀을 어머님이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신경을 예민하게 쓰니까 이렇게 살이 계속 빠지잖아. 이제 좀 내려놓고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노인네들은 밥심으로 사는데 하루 한 끼 겨우 얻어먹으니 내가 이렇게 되지. 작은 애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 봐라. 둘째가 야근하는 날은 아예 현우랑 나는 쫄쫄 굶어야 된다. 엄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없으면 밥을 안 주고 굶긴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너는 아까 작은 애가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걸 보고도 내 말을 안 믿는 거냐? 내가 내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니? 현우도 빼빼 말라가는 거 보면 몰라. 지 새끼 아니라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애가 눈칫밥 먹으면 절대 살로 안 간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부모도 없는데 할머니가 지켜주지를 못해서 눈칫밥이나 먹게 하고 다 내 못난 탓이다. 엄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현우 깨워서 물어볼까? 내가 밥만 안 주면 말을 안 한다. 이제 날 업신여기고 구박을 해대는데 노인네 냄새 난다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더라. 지난번에 안방 화장실 썼다가 얼마나 악다구니를 쓰는지. 내가 다시는 안방 화장실 안 쓰겠다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었다. 설마요. 형님이 요즘 어머님이 잔소리가 심해지셨다고 힘들어하긴 했어도 그렇게 어머님한테 하실 분은 아니신데. 얘들이 이제 늙었다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구나. 내가 차라리 내 집에 가서 맘이라도 편히 살고 싶다고 빌어도 절대 안 된다며 자기 욕먹을 짓 하지 말라고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내가 입은 속옷에서 몸 비듬이 너무 떨어진다고 빨래도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빨래해서 입으라고 하더라.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작은 형님이 임신 3개월 차라고 하셨습니다. 입덧이 한참 심할 때라 밥하기도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 거라고요. 입덧 때문에 제사 음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큰형님 그렇게 되고 임신했다고 알리는 것도 뭔가 죄송스러워서 알리지를 못했다고요. 오늘 제사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리 돼버린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형님 불쌍하다. 임신이라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시간에 입덧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근데 또 엄마 말을 무시하기에는 상황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잖아.
그 많은 것들을 다 꾸며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70대 노인이 그러기엔 쉽지 않지. 하지만 당신도 작은 형님 오래 봐서 알잖아. 형님이 오히려 어머님한테 구박 아닌 비교 당했었잖아. 하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두 분 사이에 감정이 없었는데 형님은 덤벙거리긴 했어도 어머님이 그걸 싫어하지는 않는 느낌이었거든. 형님도 아무리 어머님이 큰형님과 비교를 해도 워낙에 형님이 좋은 분이라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그러게. 큰형네가 워낙 넘사벽이었잖아.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사실 큰형이 우리에겐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때 큰형은 중학생이었는데 둘째 형이랑 난 너무 어렸고 엄마도 큰형한테 많이 의지하신 것 같아. 큰형은 이미 그때부터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큰형도 참 불쌍했다. 중학생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 그때부터 아마 형은 죽어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를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녔잖아. 4년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로 주말엔 갈비집에서 불판 닦으면서 우리 용돈 주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큰형 말이라면 들어야 했어. 엄마도 그러니까 큰형한테 각별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둘째 형이랑 나는 좀 천방지축이었거든. 자기는 외동이라 모르겠지만 나는 자식도 모두가 아픈 손가락은 아니라고 봐.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모도 인간이라 그래.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자기랑 결혼할 때 화목한 집이 꿈이라고 해서 내가 자신있게 프로포즈한 건데 큰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이 이래도 되나 싶다. 나도 사실은 외동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니가 한 명 있었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라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나 봐. 결국 급성 맹장염이었는데 그게 터져서 골든타임 놓치는 바람에 하늘나라로 갔대. 엄마는 아직도 언니가 떠난 봄만 되면 시름시름 아파. 매해 그래.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그런 건가 봐. 우리가 너무 어머님 심정을 몰랐나 싶기도 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잘해드리자. 불과 1년 전과 지금의 풍경은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작은 형님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라 우리가 일찍 형님네로 갔습니다. 시모가 우리를 보자마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내가 정말 너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둘째가 무서워서 전화도 걸지를 못하고. 내 가슴 좀 봐라. 이제 뭐만 하면 둘째가 내 가슴을 밀치며 대든다. 아이를 가지니 더 유세가 심해졌어. 큰 조카도 니네가 데려가서 키워주면 안 되겠니? 내가 불쌍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님이 가슴팍을 풀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시퍼런 멍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다녀왔어요. 다행히도 실금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걸 직감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형님네를 따로 밖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님, 혹시 어머님 가슴 보셨어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형수님이 가슴을 밀쳐서 그렇게 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밀치면 그렇게 가슴에 멍이 듭니까? 아니, 막내 서방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임신 중이라 최대한 나쁜 말 안 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거든요? 저야말로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제 배를 보면서 얼마나 악담을 퍼붓는지 아세요? 형이 죽었는데 니들은 그 짓이 하고 싶었냐고 하루에 12번이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요. 정말 현우 보기도 민망해 죽겠어요. 정말요? 말도 안 돼.
우리랑 계실 땐 너무 멀쩡하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아까는 저도 형님이 좀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님 가슴에 멍자국이 너무 선명했어요. 시퍼런 멍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야? 아무리 막대 먹은 며느리라고 해도 시어머니를 때리겠냐? 니들 눈에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보여? 나도 미치겠다. 이 사람 안정이 필요한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이도 불안하단다. 그러니까 니들까지 엄마 말만 믿고 이렇게 의심하면 나 진짜 어머니랑 못 살아. 어머님이 지난 제사 이후에 더 심해지셨어. 이 사람 산딸이 별로 안 남았어. 아무래도 친정으로 보내서 몸조리하게 해야겠어.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형님께 너무 실수를 했네요. 산딸이라 힘드실 텐데. 어머니 상처 보고 너무 흥분해서. 다행히 형님은 무사히 출산을 하셨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시고 집으로 아기와 함께 돌아오셨어요. 큰형님 기일이 다가왔지만 작은 형님네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부터 큰형 기일은 납골당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일 전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여기 있다간 죽을지도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겠다. 으악!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충 겉옷만 걸치고 작은 형님네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문을 열어보고 집안 풍경을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요즘에는 작은 애가 이제 내 밥에 락스를 넣는 것 같아. 먹기만 하면 토하는데 억지로 계속 먹이니까 아주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내가 작은 애 손에 죽게 될 거야. 어머님은 구석에서 밥그릇이며 반찬 그릇을 던지며 비명을 지르고 계셨고 형님은 작은 조카를 들쳐업고 현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 밥상을 엎고 계속 저 소리만 반복하고 계세요. 제가 밥에 락스를 타서 서서히 죽이고 있다고요. 며칠 전부터 아예 밥도 안 드시려고 해요. 작은 애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막내가 왔다고 이렇게 돌변하지 말고 내가 네 애를 예뻐하지 않으니까 수면제 먹여서 나 채우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기야, 아무래도 어머님 치매가 오신 거 아닐까? 오늘은 어머님이 너무 이상하셔. 현우도 할머니 무서워하잖아. 다음날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인지 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 문진 검사를 다 받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대요. 인지 검사 받을 때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젯밤 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아직 치매의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분명 그동안 보인 모습들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작은 형님네로 왔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실까도 생각했지만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한 일이었죠. 작은 형님이 먼저 홈 CCTV를 달자고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오해를 계속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젖이 안 나와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잠깐 슈퍼에 갈 때도 너무 불안해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 하시면 어쩌나. 우리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저는 억울함 풀고 싶어요. 제가 진짜 밥에 독이라도 타는지 막내 서방님이랑 동서도 똑똑히 확인해 보라고. 통신사에 연락해 안방과 거실 그리고 어머님 방에도 CCTV를 신청했어요. 요즘엔 홈 CCTV가 정말 잘 나와서 우리가 핸드폰을 연결하면 원격으로 실시간 카메라를 돌려볼 수도 있더라고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우리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을 걸 수도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버튼을 눌러서 119를 부를 수도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형님과 어머님의 24시간을 본의 아니게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내내 카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간 촬영한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둘째 날 밤에 제가 우연히 어머님 방 카메라를 보는데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퍼런 멍자국은 어머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다음날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어머님의 이상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혼자서 방 안에 계실 때는 벽을 치며 고함을 지르시다가 또 웅크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누군가에게 빌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형님에게 육짓거리를 하시고 밥상을 엎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주방에 몰래 들어가 밥에 침을 뱉고 그 밥을 억지로 형님에게 먹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우선 작은 형님과 조카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작은 형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아주버님 가게에 들려서 모시고 들어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작은 아주버님도 할 말을 잃으셨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영상을 보여드렸죠. 엄마, 왜 거짓말로 형수를 모함해? 형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형수처럼 홀시어머니 먼저 떠난 큰조카까지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무슨 소리야? 거짓말은 천연이 하는 거야. 니들이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 살살 웃으면서 힘든 일은 다 큰애한테 시키고 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받아먹기만 했다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형님 계실 때도 제가 백말띠라서 천방지축이니 뭐니 하며 그렇게 미워하셨잖아요. 형님이랑 차별하고 좋은 거 예쁜 거 다 형님만 주시고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제가요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허허실실 웃기만 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속마음이 내내 그런 걸 아주 잘도 속이고 살았구나. 여봐라,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 얘가 속으로는 큰애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나도 미워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락스밥도 먹이고 내 가슴팍도 때리고 잠도 못 자게 괴롭힌 거라고. 네, 저도 처음엔 큰형님만 챙기시는 어머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질투심도 났고요. 그런데 형님이 정말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어머님이 못해주신 것까지 저한테 해주셨어요. 친언니보다 더 살뜰하게 제 마음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형님을 질투하고 미워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님을 믿고 따랐다고요. 그래, 말 잘했다. 금쪽 같은 큰애들 대신 네가 갔어야 했어. 네가 죽었어야 했다고. 네가 그렇게 홀라당 술을 처마시지 말고 네가 운전을 했었어야 됐다고. 네가 갔으면 됐을 것을 왜 큰애를 죽게 했냐. 이 모질한 거사.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랑 제가 죽었어야 엄마 속이 시원하겠어요? 큰형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건 아니죠. 엄마한테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큰형만 아픈 손가락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해요. 엄마, 저도 죽어야 할까요? 그래야 엄마 속이 시원할까요? 저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았어요. 우리 지우 태어나고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 없잖아요. 큰형 자리 큰 거 알아요. 나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화목하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가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날거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작은 형님네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가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을 설득해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았거든요. 큰형님의 사고와 CCTV 영상,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건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피해형 망상장애였어요. 자신이 음모, 속임수, 염탐, 추적, 독극물, 비방, 방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 피해망상이 있는 경우 화가 나 있으며 자신에게 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폭력을 쓰기도 한다는군요. 가장 충격을 받으신 분은 바로 어머니셨어요. 당신이 작은 형님에게 당했다고 생각했던 욕설과 폭행과 모함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상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형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아들의 죽음으로 어머님의 정신이 무너졌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돌려야 했는데 아마도 그 대상이 형님이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형님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망상장애는 그야말로 병이에요. 정신에 깃든 병이요. 병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머님 도와드려요. 나도 그러고 싶어.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돼. 아직도 어머님이 네가 죽어야 했다는 외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어머님 얼굴을 보면 아직도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이 미안해할수록 내가 어머님을 더 괴롭히고 싶어. 어머님도 내가 당한 만큼 그렇게 한번 겪어보라고 하고 싶어. 나 우리 지우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엄마라 너무 부끄러운데. 동서, 나 너무 못났지? 형님,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대요. 저는 얼굴도 못 본 언니요. 친정엄마가 언니가 떠난 봄만 되면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리고 내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밥도 못 드시고 계속 가슴만 두드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20년 동안 그러신 거예요. 아마 어머님도 가슴을 치신 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고통인 거죠. 형님도 지우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동서가 나보다 어른이다. 지우 먼저 보내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봐. 알았어. 이제부터라도 다시 노력해볼게. 그렇게 다시 작은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다시 주말마다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형님네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죠. 어머님도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지우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이 할미가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지우가 이렇게 어여쁜데도 내가 그걸 눈에 담지 못했네. 할머니가 너무 죄가 많다. 엄마, 그렇게 미안하면 이제부터 지우는 엄마가 좀 재워주면 안 돼?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우는 통에 내가 10살은 늙은 것 같아. 에이구, 돌전에 잠투정 심한 거 널 쏙 빼닮았다. 너도 얼마나 잠투정이 심했든지. 네 형이 널 매일 안아서 달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참 터울이 많아서 큰애가 너희들을 어찌나 예뻐했는지. 지도 떼쓰면서 엄마한테 좀 기대도 되는 나이인데도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는 네 말대로 형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고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자식한테는 미안함보다는 사랑을 줘야 하는 거더라고. 니들은 아픈 손가락은 아니라서 내가 아주 맘 편히 사랑했단다. 에이, 엄마, 왜 이래? 어디 떠나? 마지막처럼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왜? 모자간에 달달하고 좋은데. 어머님, 우리 며느리들은 좀 빠질까요?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활짝 핀 밤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 평온한 시절이 찾아오나 했죠. 큰형님의 3주기를 앞둔 밤 작은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머님 혹시 동선에 가셨어? 어머님이 방에 안 계셔. 시어머니는 전화기도 꺼놓으신 채 사라지셨습니다. 우린 사방팔방으로 어머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시외삼촌한테도 가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친정엄마도 언니가 떠난 날에는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어머님도 매해 큰형님 기일 전후에 그렇게 사고 아닌 사고를 치셨는데,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을 다시 만난 건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예전 집을 찾아간 작은 형님이 쓰러져 계신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창문이 꼭꼭 닫혀 있었고 구공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식 앞세우고 남은 자식 가슴에는 대못을 받고 살아있는 게 치욕입니다. 어미로서 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더 큰 짐이 되기 전에 큰아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우리들은 어머님이 남기신 글을 보며 오열을 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아니 누구라도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우리 어머니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어머니 절대 못 보냅니다.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들어야 할 이야기도 남아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가시면 저도 죽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 진짜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용서 못해요. 이거야말로 자식 가슴에 빼지 못할 대못 박으시는 거라고요. 응급실 복도에 작은 형님의 절규 어린 울음만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어떤 분들이 작은 형님의 협박성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어머님은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보시고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머님의 기력이 회복되고 우리를 모두 부르셨어요. 내가 이 세상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보니 이제야 알겠더라. 그날 큰애들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라는 걸 말이다. 내가 작은애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었어. 작은애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도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랬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심부름을 보낸 건 바로 난데 그걸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왜 하필 그 밤에 애들을 오빠에게 보냈을까? 따뜻한 저녁 한 끼도 먹이지 않고 왜 그렇게 보채서 보냈을까? 그 다음 날에 보내도 되는 걸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했다. 내가 아픈 손가락을 그렇게 내 손으로 보내버렸구나. 평생 애비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애를 그렇게 허망하게 이 애미가 보내버렸구나. 내 가슴을 내가 내리쳐도 용서가 되지 않더구나. 저 어린 현우를 두고 떠나는 그 애들 마지막 길이 얼마나 배고프고 아팠을까.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어. 현우를 보고 살아보자고 매일 다짐해도 큰애를 보낸 11월만 되면 내가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았다. 작은애야, 너무 미안했다.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너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 큰형님이 그렇게 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제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원망할 건 그 트럭 운전사랑 하늘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 집 내려놓으세요. 어머님이 사랑을 주셔야 할 손자들이 둘이나 되잖아요. 어머님은 퇴원하셔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망상장애와 우울증까지 진단을 받으셔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세요. 이제 망상장애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우울증과 불면증도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낳았거든요. 어머님이 상간을 해주셔서 저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머님은 틈만 나면 부족했던 잠을 주무시느라 불면증 약은 이제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가족은 큰형님네가 떠난 자리를 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참 깨지기 쉬운 것 같아도 절대 깨지지 않는 마법의 거울 같아요. 아니 그 마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깨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